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비구름이 오늘은 중부지방으로 이동해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열대 저기압도 북상 중이어서 내일 모레까지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진 남부지방에서는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가 침수되는가 하면 광주역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곡성의 한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5채가 매몰돼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재개발 민간 참여가 저조하자 일부 지역에 기부 체납 비율을 30%대로 낮추고 서울에 2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개발이 취소된 노후 도심 지역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대 25만 호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데 주말엔 경기에서 찾아가 왔습니다. 네, 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잔인한 장마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온 국토를 핥히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어젯밤부터 쏟아진 비로 축대가 무너지고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경남 하동은 화개장터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먼저 부산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배영진 기자, 밤새 부산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동구 주택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오늘 오전 내린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주택을 받치는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서구에선 주택 사이 설치된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주방까지 덮치는가 하며 옹벽이 무너져 차량 세대가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부산에선 2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소방본부에 11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심 하천인 온천천 하부 도로 등 도로 49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요. 경남 하동 화개장터도 물에 잠겼다고요? 네, 경남 하동군에는 이틀 새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화개장터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섬진강에서 홍수경보가 발령되면서 인근 화개천이 범람한 겁니다. 화개장터 내 가게에 어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주민들이 일찌감치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개장터 상가 150동과 버스터미널 상가 20동, 일반 상가 50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개장터가 물에 잠긴 건 1988년 이후 32년 만인데요. 갑작스런 물난리에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생일은 안 하다가 이러니까는 걱정스럽죠. 한 40년 정도 돼서 싶어. 이렇게 물이 많이 오긴. 경남 지역엔 이 밖에도 주택 230여 가구가 침수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밀양에선 50대 남성이 배수로 이물질 제거 작업 도중 하천에 빠져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내는 물바다로 변했고요. 열차도 끊겼습니다. 인명피해 소식도 계속 들어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물에 잠긴 SUV 차량을 힘겹게 밀어냅니다. 건물 출입문 절반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거리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조금씩 물이 차오르다가 7시 기점으로 1층은 거즘 지하까지 해가지고 지금 물이 다 넘어 들어온 상태고. 지하층의 물이 찬 병원은 전기가 끊겼고 매점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허벅지 있는데 넘어서까지 가슴까지 거의 차올랐거든요, 물이. 짐들이 지금 여기 옆으로 다 세워놨는데 그게 둥둥 떠다니고 난리였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광주 전남 지역엔 5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영산강 일대에 홍수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하천이 범람해 11개 마을이 침수돼 주민 10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담양에서 8살 남자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선로가 침수돼 광주역을 오가는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교통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800건에 육박합니다. 오후 들어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광주 전남 지역엔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이 지역에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전북도 심각합니다. 이틀 퍼붓는 비를 이기지 못하고 섬진강 제방마저 무너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일대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지붕으로 마을의 형체를 겨우 알아볼 정도입니다. 이틀 동안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농경지와 주택 70여 채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당국은 제방이 50에서 100m 정도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 등으로 현장이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피난시설로 대피했지만 미처 바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와 인접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못 하시고 옥상에 있는 분들은 구조대에서 지금 공포트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구조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물을 흘려보내면서 하류 지역 임실과 무주 지역 마을도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 등 10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가 고속도로를 덮쳐 일부 차선이 통제되는가 하면 토사가 마을을 덮쳐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기상청은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추가로 올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이번엔 특히 산사태가 난 곳이 많았는데요. 주택 5채가 매몰된 전남 곡성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구조대원들이 수색에 매달렸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주택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졌습니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8시 30분쯤입니다. 토사가 마을을 덮쳐 주택 5채가 매몰됐습니다. 밤사이 진행된 수색 작업에서 3명이 구조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처음에 신고 들어오기를 산사태로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집은 대피를 했는데 한 집 부부 되신 분이 대피를 못 오셔가지고 폭우로 인해 한때 중단된 수색 작업은 오늘 오전 재개됐습니다. 이후 7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70대 남성이 마지막 매몰자인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산사태 현장 인근에 있던 주민 30여 명은 근처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그냥 마당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과장 창 해버렸지. 그리고 전전이 나가지고 엄청 무서워. 지금 응급실 갔다 왔어요. 지금 못 가요. 무서워. 손자는 지금.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진행하던 국도 확장 공사가 이번 산사태에 영향을 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은 폭발을 했어. 그런 게로 우겨서 그냥 토사가 내라고. 비가 많이 왔어도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그 집을 덮을 만한 산이 없어요. 경찰은 토사가 흘러내린 지점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마철 지속되는 폭우로 지금까지 발생한 산사태는 540건이 넘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려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채널A 제보창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피해 영상을 제보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제보할 영상을 찍으실 때는 꼭 여러분의 안전부터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한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물에 잠긴 차량들은 윗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강이 범람하면서 도로 곳곳이 끊겼고 일대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골목에는 가재 도구들이 둥둥 떠다니고 어른 키높이만큼 물이 찬 마을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저희는 노져가지고 보트 타고 나왔거든요. 눈물밖에 안 났어요. 문을 다 잠궈놨는데도 물 힘을 못 이겨가지고 갑자기 물이 확 들어와 버렸거든요. 또.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가 그저 야속할 따름입니다. 네, 차가 많이 있다 그러던데요. 침수됐다. 집중호우에 농심도 멍들었습니다. 논과 비닐하우스가 온통 물에 잠기면서 애써 키운 농작물을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있어요. 바다대 없어요. 저희가. 날마다 한 동씩 수확하는데 여기 물 차은 게 이제 버려야 돼요. 벨기에 마을로 표현했어요. 강물이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마을을 덮칩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범람하면서 마을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동네에 있으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게 물난리라서 당황스럽고 배가 잘 묶어놨는데도 이제 떠내려갈까봐 걱정하느라고 밤에 잠 한숨도 못 잤거든요. 이 밖에도 범람하기 직전에 하천 모습을 담은 영상까지 사는 곳은 달라도 장마가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이번엔 사흘째를 맞고 있는 춘천 의암댐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가 뒤집혀서 실종된 5명 가운데 2명이 더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고작 떠내려간 수초섬을 건지겠다고 사람 목숨을 잃은 겁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을까? 블랙박스를 본 유족과 춘천시 측 입장은 엇갈립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오열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수색 현장에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정에 탔던 이모 경위와 고무보트에 탔던 민간업체 직원 김모 씨입니다. 수색 중 실종자 2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의암댐 하류 2.3km 지점으로 사고 지점과는 3km 떨어진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까지 물길이 차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라며 수위가 낮아져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자 3명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인공수초섬 고정에 나선 것이라며 실종자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말로 미치겠어. 나도 집에 가겠네. 징계 먹고 약 5초간 침묵 후에 두 번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족들은 작업을 지시한 사람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그걸 지시를 했는지 그게 제일 저희는 알고 싶거든요. 그 휴가 중인데 왜 휴가 중인 사람을 불러내서 현장에 투입을 시켰는지 저희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재수 춘천시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규명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다 대응하고 책임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사고수습 대책본부는 소방과 경찰 등 수색 인원 2,500여 명과 헬기 13대, 보트 40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남부지방을 휩쓴 비구름대는 이제 또 한 번 중부지방으로 매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태풍까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현영 기자, 오늘 밤에는 비가 얼마나 오는 걸로 예보됐습니까? 네, 일주일째 통제되어 있는 이곳 서울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한강 물높이가 높아지면서 서울의 다른 주요 도로들도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저녁 7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에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서 중부지방으로 중심해서 호우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 레이더 영상을 보면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머물렀던 비 구름대가 커지고 북상하면서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중국 내륙에서 내려온 선선한 공기와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자리 잡으면서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는 겁니다. 여기에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 저압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점도 우려됩니다. 이 저압부는 이미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월요일쯤엔 우리나라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사가 만사,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고립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마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4대 요직만 보면요, 특정 지역 출신으로 편중된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이른바 빅4로 분류되는 요직이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울 관할 대형 사건을 담당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출신입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지휘하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반부패 부장과 함께 대검 투톱으로 꼽히는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모두 전남 출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4대 요직이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지난 1월 검사장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 요직에 특정 지역 인사가 배치된 겁니다. 김영삼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이 요직을 독점한 적은 있었지만 이후에는 지역 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검찰 인사 때는 충남과 경기, 경북, 인천 출신이 주요 보직을 나눠 맡았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초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초유의 독점이라며 검찰 인사가 학연이나 지연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인사의 반발에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빅4 인사의 지역 편중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전체 검사장 인사에 대해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했죠. 그런데 하루 만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다 그만두는 건 아니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몇 명만 경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가뜩이나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성나 있는데 설마 사의 표명마저 보여주기식이었을까요? 강재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바로 다음 날 여권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회숙 인사수석의 유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만큼 노영민 비서실장은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조건부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회숙 인사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청와대 개편과 개각 업무를 마무리한 뒤 사표가 수리될 거란 전망입니다. 반면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핀 다주택자 김조원 민정수석과 부동산 여론악화 대응에 실패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후임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노 실장 후임에는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거론됩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후임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고심한 뒤 다음 주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님의 뜻 받들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상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었던 추모 현수막이었죠. 하지만 떨어지는 당 지지율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까요? 당권 주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도 잘못 대응했다. 부동산 정책도 미안하다. 뒤늦게 경쟁적으로 자성하는 분위기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TV토론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당권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다주택을 처분해서 한 집 하나만 가져라 라고 자기들이 말해놓고는 자기들은 바로 하지 않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딱 입맛에 맞는 그런 실적을 못 보여준 것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와 관련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쩐지 굼뜨게 대응했다든가.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문제도 분명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이 생각했던 공정과 20대가 생각했던 공정에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잘 못 읽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여의 힘을 강조했던 2주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권력기관 혁신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눈치 주눈치 볼 시간이 없습니다. 176석의 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여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데다 핵심 지지 기반인 20, 30대 청년과 여성층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오늘 예정된 광주 전남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취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여랑여랑 시작입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합니다. 자,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임 회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과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 참모들 중에 일부가 유임될 거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불과 하루 만에 나오네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혜숙 인사수석 유임설이 나옵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죠. 공백이 생길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인사수석이 물러날 경우 후임 인선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의 유임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정에 공백이 생길 거라는 걸 몰랐을 리도 없고 대통령 참모들인데 이런 고려를 안 했을 리가 있습니까? 네, 당초 김조원 민정수석 등 대통령 참모 인선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과 전세값이 더 뛴 상황에서 강남 다주택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고가 매물 논란까지 일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는데요. 참모들이 이런 상황에 쫓겨 급하게 고육지책을 내놓은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청와대라는 곳이 국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잖아요. 이렇게 후임자 없이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집단 사의 표명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직접 수석급 인선안을 발표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발표가 이제 저의 마지막 미션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새롭게 대통령 비서실을 이끌어갈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신임 수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하신 우리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줬었는데 결국에는 직 대신에 집을 지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비판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다 보니 상징성이 크죠.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 안 팔고 집단 사퇴는 아직 집값 고점 아니다. 잠실부동산이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높은 거래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책 이름 사람이 먼저다를 변형한 아파트가 먼저다와 같은 비판글이 이어졌습니다. 또 청와대 수석 일동이란 이름으로 투기를 위해 떠난다. 부동산 매물을 거두라는 패러디물도 등장했습니다. 돈 벌고 싶으면 정부 약속을 믿지 말고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믿으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SNS글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뭐 상황이 뒤집히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사퇴쇼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미래통합당은 유임이 현실화되면 사퇴카드를 국민 눈속임용, 면피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단 참모들은 최근 상황에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비서는 숨소리조차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노 실장과 수석들이 그 초심을 지켰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 동안 고민을 거듭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일단 발표부터 해보고 반발 있으면 땜질하고 또 문제 있으면 또 땜질하고 부동산 대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공공재개발 기부 체납을 줄이면서 2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 여당이 검토 중인데 이것도 재개발조합이 불만을 터뜨리니까 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한 겁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재개발 지역의 기부 체납 비율을 최대 50%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8.4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최대 50%까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받겠다고 한 것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재개발 조합들이 국가에 내주는 주택이 너무 많아 재개발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좀 더 총회를 열든지 의견들을 봐갖고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시라도 검토를 해야죠. 하지만 기부 체납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주는 재개발 지역은 일부에 국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개발이 절실하지만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대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4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2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곳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을 비롯해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이 이 추가 택지 개발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차를 두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당정청은 내일도 회의를 열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이 밖에도요. 태릉골프장 풀자, 공공재건축 늘리자, 서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직 2구역, 또 신길 6구역, 재개발이 취소돼서 버려진 도심만 다시 들여다봐도요. 25만 호, 엄청난 물량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진흙 속의 진주 같은 현장을 주말엔 경제의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전문가 지규현 교수, 서울의 주택 공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확실했죠.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별로 없다. 원인은 서울 안에 있는데 정작 해법은 서울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외곽에다가 계속 택지를 확보해서 섬처럼 이렇게 짓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 내에서의 공급량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재개발이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마른 서울인데 참 살기조차 어려운 굉장히 노화된 주택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가까운 사직 2구역인가요? 청와대와 경복궁과 가까운 서울의 심장부지만 절반은 빈집입니다.
주민에겐 해마다 돌아오는 장마가 지옥입니다. 태풍을 치고 이 난리가 났을 때 우리 둘이 잠 못 잤어요. 원래 여기 있던 담장이 지난 며칠 동안 쏟아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이 아랫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랫집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다네요. 아찔합니다. 곳곳에 붙은 낙하물 경고는 빈말이 아닙니다. 촬영하는 동안 실제로 집 한 채가 굉음을 울리며 무너졌던 상황. 진작에 아파트 수백 가구가 들어섰어야 할 곳이지만 서울시가 문화보존을 이유로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한 뒤 3년간 아무것도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벌써 모르겠죠. 여기서 죽어 나가야 그때 정신 차리겠죠. 주민은 서울시가 하루빨리 재개발에 나서주길 바랄 뿐입니다. 집이 모자라가지고 쩔쩔 매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뭐 용적률 높여가지고 여기다 공공 재개발해도 저희는 이제 주민들 설득해서 글로 갈 수도 있어요. 정비구역 해제로 재개발이 힘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오래 진행이 안 되는 동안에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건물들을 하게 되면 노후도 기준에서 안 맞게 되는 것들이죠. 이거 신길 6구역이네요, 그죠? 한때 초역세권으로 주목받던 곳. 이 작은 길을 경계로 재개발이 끝난 아파트 총과 방치된 신길 6구역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을 좀 보시죠. 재개발이 좌초된 신길 6구역엔 대신 빌라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을 포기하자 곳곳이 공사판. 금방 생긴 거 보면 아직까지 지금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일부 땅 주인들이 각자 도생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원룸도 좀 지어가지고 수입수를 내겠다는 거죠. 한 5개도 더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사직 2구역과 신길 6구역은 버려진 서울 도심의 극히 일부입니다. 정비사구역 해제된 지역만 393개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서만 추진돼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가 그때 계산해본 바로 한 25만 호. 지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을 통해 공급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당장의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거의 질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는 그런 시장은 형성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안정화될 거다.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는 정책,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 그런 데 좀 더 수초를 맞춰야 되겠죠.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 우리처럼 인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착륙하던 여객기가 세동강이 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귀국길이 막힌 국민들을 태운 특별기였습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 근처에서는 이미 산사태가 발생해서 수십 명이 매몰된 상황이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장대비 속에서 종잇장처럼 찢어진 항공기 주변에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인도 서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캘리컷 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끊긴 자국민을 태우고 귀국하던 특별 편성기였습니다.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등 19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항공기는 제대로 멈추지 못해 경로를 벗어났고 언덕 아래까지 미끄러져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ഭീമമായ രണ്ട് ശബ്ദം കേട്ടിട്ടാണ് നാട്ടുകാരൊക്കെ ഓടി വന്നത്. അപ്പാണ് പിന്നെ പോലീസിന്റെ ശബ്ദം കാര്യങ്ങളൊക്കെ കേട്ട് എല്ലാവരും ഓടി എത്തിയപ്പോഴേക്കും ഇവിടെ സീന് കുറച്ച് പ്രശ്നമായിരുന്നു. 현재까지 20명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고 1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തലച്ചോറ് പൊട്ടിയിരുന്നു ഇവിടെ മൊത്തം പൊട്ടി തല ഈ ഭാഗം മൊത്തം ചെറിയ കുട്ടി 1.5 വയസ്സായിട്ടുള്ളൂ. പക്ഷെ അതിന് കാറിൽ കൊണ്ട് ആംബുലൻസിലാണെങ്കിൽ അത് ഒരുവിധമൊക്കെ രക്ഷപ്പെട്ടിനി. അത് തട്ടി പടിനൊക്കെ ഉണ്ട്. പക്ഷെ എനിക്ക് ഞാൻ ഒറ്റക്കൊള്ളു. ഞാനൊരു ഡ്രൈവറും മാത്രം. 현지 언론은 폭우 속에 무리한 착륙을 시도했거나 착륙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객기 사고에 앞서 공항에서 180km 정도 떨어진 차밭과 마을에는 산사태로 엄청난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시신 18구가 발견됐고 최대 70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본토 관리 11명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북한 또 이란에나 내려졌던 아주 강경한 조치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또 한 방을 날렸습니다. 워싱턴 김정원 특파원입니다.
중국 총영사관 폐쇄, 틱톡, 위챗 등 중국의 앱 퇴출과 함께 전망 위로 중국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 We built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better than any other nation by far, and then the plague was released by China. 이번엔 인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경찰소장인 크리스탄 경무처장 등 홍콩과 중국의 전 현지 고위 관료 1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됩니다. 중국 측은 즉각 야만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 양제 약속을 어긴 데 따른 것이란 입장입니다. We're reading every morning new headlines of repression in Hong Kong and in Xinjiang. We're seeing staggering statistics of Chinese trade abuses that cost American jobs and strike enormous blows to the economies all across America. 홍콩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제재 등 앞으로도 추가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중 강경책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아동 밀매범에 유괴된 아들이 안면 인식 기술 덕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32년 만입니다. 또 폭력으로 얼굴을 잃었던 여성이 두 번째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한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0대) 아들이 달려들더니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도 모자를 함께 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32년 만에 가족 상복을 지켜보는 경찰관들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2살 때 아버지가 마실 물을 찾으러 간 사이 유괴를 당했던 아들. 어머니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10만 장 넘는 전단을 중국 전역에 뿌렸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안면인식 기술로 아들로 추정된다는 사진 한 장을 제보받았고 DNA 검사 결과 모자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아동 밀매범들에게 납치됐다가 한 부부에게 입양됐던 아들은 현재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가정도 꾸린 상태였습니다. I was doused with the chemical lye and it got into my eyes. I was completely blind for the first 2 years.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전 남편이 뿌린 화학물질로 얼굴을 잃었던 미국 여성. 지난 2013년 첫 번째 안면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On a physical level, on an emotional level, and I've been able to physically handle traveling and going out and sharing my story. 새 삶을 찾은 듯 했지만 면역 체계가 급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피부가 괴사해 입술까지 사라졌습니다. 결국 여성은 7년 만에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면이식 수술을 2번 받은 사례는 희귀성 안면 신경섬유 종증을 앓았던 프랑스 남성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현재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와 충청에는 시간당 최고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에는 약한 빗줄기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앞으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특보도 확대 강화됐는데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호남과 경남 내륙에 이어서 오늘 오후 7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중부지방 많은 곳에는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고요. 전북 북부, 경북 북부와 경남의 한 많은 곳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긴급 재난 문자와 안내 방송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렉서스 SUV.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애용했던 전용차죠. 이번에 수해 현장을 방문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이 차를 몰았습니다. 험한 길을 직접 운전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바퀴에는 진흙도 묻어 있습니다. 억대를 호가하는, 그것도 적대적인 일본이 만든 고급차에서 내려서 주민들을 만나는 장면 어떠셨습니까? 폭우로 집 수백 채가 잠겨버린 어느 마을. 오래 운전했다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말끔한 옷을 입고 있는 지도자. 또 앙상하고 검게 그을린 채 그를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주민들. 한눈에 봐도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 몇 장의 사진들은 오히려 북한이 지금 어떤 사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방역물자 8억 원어치를 보냈고 앞으로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120억 원을 보낸다고 하죠. 경색된 관계에 댐까지 무단 방면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보낼 거라면 이렇게 앙상하게 마르고 그을린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클로징 제목은 김정은과 렉서스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